네, 감사합니다. 김진우입니다. 저는 가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지난번 이명박 후보와 붙었을 때 왜 그때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이 청계천 공사 완공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북한의 첫 번째 핵개발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후보가 상당한 폭으로 리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막판의 경선에서 당내 선거에서는 이겼는데 여론조사에서 조금 밀려서 대통령이 되지 못했는가? 저는 요새 와서 그 의문이 풀려갑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득표율이 51.6%였습니다. 51.6%, 516. 제가 그날 개표 방송을 보면서 이 숫자가 51.6에 딱 멈출 때 저는 상당히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숫자를 놔두고 51.6%, 516의 득표율을 기록을 하느냐. 한국 역사에서 516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또 그것이 근대화 혁명으로 성공을 해서 지금의 이 부유하고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의 기반을 닦았는데, 한국 현대사에서 516이라는 숫자는 뭔가 수백 년, 수천 년간 해내지 못한 일을 해결하는 의미의 숫자다. 변혁의 숫자다. 516. 한국 현대사에 많은 숫자가 있지만 116도 있고 316도 있고 517, 518, 815, 717 많은 숫자가 있지만 그 많은 숫자 중에서 가장 민족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변혁시킨 숫자는 516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는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고 봅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 아십니까? 네. 언체인드 멜로디가 주제곡이었는데 죽은 남편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고 이 지상을 맴돌면서 부인을 지켜줍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51.6%로 득표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영혼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 왜 박정희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을 때 5년 앞당겨서 자기 딸을 대통령 시키지 왜 5년이나 기다렸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5년 임기 중에는 한반도의 북한의 급변사태라고 하는 커다란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19대 대통령 5년 중에 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그 5년 동안에 급변사태를 처리하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판단할 때 누가 더 적합하냐?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이 딸 박근혜와는 상당 부분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 유경수 여사가 죽어서 딸이 영부인 역할을 대행을 했지만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외교, 안보, 통치 이런 분야에 관해서 대학을 갓 졸업한 딸이 뭘 알겠습니까? 뭐 대통령이 정치 교육을 시켰다 그러지만 그 바쁜 대통령이 식사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가르쳐 준 정도죠. 근데 막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목사와의 친밀 관계로 인해서 정권 내에 갈등이 조장이 되고, 또 제가 들은 바로는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말기에 재혼을 하고 싶어서 김학열 부총리의 엄마의 중매로 이화여대를 나오는 인텔리 여성과 청와대에서 데이트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여성과 재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돌아가신 김학열 부총리의 부인이 저에게 다 얘기해 준 겁니다. 근데 그 재혼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딸은 아버지의 재혼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저러한 이유로 아버지 박정희와 딸 박근혜의 사이는 그렇게 원만한 부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봤을 때는 19대 대통령 임기 중에서 김정은 정권의 급한 사태가 터져서 한반도 통일의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시기를 담당한 대통령으로서는 그래도 내 딸이 적합하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도와서 51.6%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이 10명이 있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관계에서 이승만 대통령만큼 어려웠던 대통령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에 나라를 건국하기 이전에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 남한의 박헌영 이 세 명의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끔찍한 대구 폭동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력, 난동을 다 이겨내고 1948년 건국하기 이전에도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그렇게 싸웠지만 나라를 건국한 이후에도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남한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내야 했던 그 엄청난 역사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10명의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최초로 북한을 이긴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과 싸웠지만 북한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바랬지만 미국의 트루만은 통일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메가더는 전쟁의 승리를 원했지만 트루만은 전쟁의 승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지 않는 것을 원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의 희망과 달리 북한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이긴 최초의 남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아까 1973년까지 우리가 북한 체제로하게 뒤졌다고 얘기하셨는데 김일성과의 역사적인 경쟁에서 5.16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동시에 달성을 하고 앞으로 내 뒤에 대통령 중에서 누가 이룰 줄 모를 민주주의를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서
중산층을 형성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북한의 김일성과의 역사적인 경쟁에서 승리한 최초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의 대통령들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사실 이렇다 할 스트레스나 이렇다 할 또는 승패의 승부나 또는 눈앞에 통일의 기회가 닥치거나 이런 드라마틱한 환경을 겪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은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만 주력을 했습니다. 왜냐?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계속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는 제가 구태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이 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 대통령이었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에 오이사 조치를 통해서 북한을 원칙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대통령이었지만 연평도 피격 사건 때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결정적으로 응징하고 보복을 해서 북한 정권에게 충격파를 가해서 북한 정권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변형시키는 데에 실패한 대통령. 업적은 있었지만 중대한 실책이 있었던 대통령. F-15K라는 전폭기를 한 대에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 전폭기를 45대나 사줬었습니다. 국민이 혈세로. 이 F-15K 전폭기는 굳이 NLL을 넘어가지 않는다. 수십 킬로미터, 멀게는 100km 떨어진 곳에서 슬레임 ER이라든가 또는 제이담 같은 고성능 미사일 폭탄을 통해서 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연평도 피격 사건이 터져서 이 국민의 섬마을이 불바다가 됐을 때 대통령이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F-15K로 하여금 북한의 해안포기지나 아니면 해주 사령부나 아니면 천안함 폭침을 저질렀던 비파봇 잠수함 기지나 이런 것들을 폭격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응징 보복도 마무리하고 북한 정권에 충격파를 줘서 그 충격파를 받으면 북한 정권이 남한과의 경쟁과 남한과의 승부가 이제는 어려운 상태가 되겠구나. 이런 상황에 빠지면 북한이 국가 노소의 변경을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이 폐쇄적인 공산 정권에서는 외부의 충격파가 중요한 건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기회를 군사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확전을 감당해낼 만한 용기가 없어서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19대 대통령을 하고 있다면 김정은 정권의 급변 사태가 터져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돼서 한반도에 엄청난 안보적, 정치, 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국민이 바라는 대로 이 위기를 관리해내서 통일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저는 연평도 피격 사건 때 이명박 대통령이 취한 행동을 보면 상당한 회의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더욱더 중요한 이 안보와 한반도 운명의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다른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은 선호한 게 아닌가. 여기서 그렇다면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한 것처럼 과연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김정은 급변 사태는 터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김정은 급변 사태가 올 것인가? 김진 논설위원은 지난해에서부터 5월에서부터 김정은 급변 사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고 박근혜 보수 정권 남은 임기 3년 동안에 그 일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사실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가능성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김정은 급변 사태가 5월에서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배경으로 세 가지 이제 이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권력의 보일러 이론, 두 번째는 장기 독재 종결의 법칙, 세 번째는 역사의 신이 주재하는 한반도 드라마라는 이론입니다. 가운데 거 장기 독재 종결의 법칙은 세계사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이론은 이 저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권력의 보일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력에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 권력의 갈등과 압력을 소화해내고 처리해냅니다. 남한은 완벽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2010년식의 린나이 보일러나 귀뚜라미 보일러, 북한은 1960년대나 70년대 낡은 보일러입니다. 낡은 보일러는 압력이 높아지면 터집니다. 1993년에 김일성이가 핵개발 도발을 저질렀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그래서 세계가 압박하고 1994년 6월쯤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을 폭격하려고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미국인들을 다 소개하는 이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자기의 핵개발로 인해서 권력의 내부 스트레스가 가중되니까 그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듬해 김일성이가 죽었습니다. 바로 오늘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당시 김일성의 나이가 81살이었습니다. 82살이었습니다. 1912년생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장수연구소를 만들어서 김일성 건강을 철저하게 챙겼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하루에 10여 시간을 일할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 스트레스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김정일이가 2010년에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저질렀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 의회들이 규탄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이명박 정권이 오이사 조치로 북한에 대한 교류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북한의 통치 자금이 메마르고 전 세계의 압력은 가중되고 북한 정권 내부의 권력 스트레스가 또다시 가중됐습니다. 아버지하고 똑같은 병명으로 김정일이도 이듬해에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들 김정은은 어떻게 될 것인가? 김정은이가 장성택 집단처형을 저지른 것이 지지난해 12월 12일입니다. 그런데 장성택 일파를 처형하고 숙청한 것이 지난해 상반기까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장성택 집단 처형이라고 하는 사건은 지난해에 일어난 걸로 봐야 됩니다. 지금 겉으로는 북한 정권이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공포 정치와 또는 끔찍한 벼랑 끝 상황 때문에 엄청난 동요와 불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성택 집단 처형에 앞장섰던 3인방,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우리를 따지면 국정원장입니다. 황병서 인민군총 정치국장, 지난해에 서울에 내려왔던 인물입니다. 최영애 노동당 비서. 이 세 사람은 노동당 조직과 국가안전보위부 조직 등을 통해서 장성택이하고 오랜 기간 다 상하 관계를 맺었던 부하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 세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장성택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택 처형에 앞장선 것을 보고 이 세 사람은 서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인들 이 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냥개들이 언젠가는 자기를 향해서 덤벼들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겠습니까? 이 세 사람인들 김정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장성택이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하루아침에 저런 꼴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나도 언젠가는 저런 신세가 될 줄 모른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권력은 내부적으로 대단히 취약하고 불안하며 공포정리의 압력 때문에 권력 내 스트레스가 점차 가중되고 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도발 이듬해에 변고를 당한 그런 전례에 따르면 김정은이에게도 곧 변고가 닥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1차적으로 발목에 타격이 왔다고 봅니다. 나이 30살밖에 안 된 그런 상태에서 비록 과도 비만이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 여름에 40여일간 평양을 비울 정도로 그 젊은 친구가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발목에 타격이 왔다고 봅니다. 스트레스가 점점 가중이 되면 뇌혈관을 때릴 수도 있고 심장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암살이나 또는 사고 또는 소규모의 쿠데타, 모든 식의 변고가 가능하다.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권력의 보일러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 독재 종결의 법칙입니다. 남한의 진보 좌파는 북한만큼은 예외가 돼서 남한이 적극적인 햇볕 정책을 해줘서 개혁개방으로 유도를 하면 북한 정권만큼은 소프트 랜딩을 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연착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 랜딩. 그러나 그것은 세계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유래와 사례를 간과하는 겁니다. 공산 정권이든 비공산 정권이든 세계사에서는 어떤 장기 독재 정권도 소프트 랜딩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파열음을 내고 하드 랜딩, 경착륙으로 다 끝났습니다. 소련이 70년을 넘기지 못하고 69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동독이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동독의 호네커 정권이 11개월 만에 서독 체제에 흡수 통일되고 말았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한 달 만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정권이 인민 봉기로 무너져서 차우세스쿠 부부가 총살당했습니다. 비공산 독재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2011년 봄에 있었던 아랍의 시민혁명, 튀니지의 벤 알리는 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집트의 무바라크는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도망갔다가 인민 봉기군대 인민들에게 붙잡혀서 개처럼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그 전에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의 후세인은 숨어서 토굴 속에 피신해 있다가 미군에 잡혀서 교수형 당했습니다. 공산 독재든 비공산 독재든 모든 장기 독재 정권은 커다란 비극과 파열음 속에서 하드 랜딩으로 끝났습니다. 유일하게 이 하드 랜딩을 모면한 장기 정권은 덩샤오핑과 고르바초프와 베트남 정권입니다. 덩샤오핑이 1978년에 개혁개방을 하고 8년 후에 고르바초프가 베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를 했습니다. 같은 해에 베트남 사회주의 정권이 도이모이 정책을 취했습니다. 세 개가 다 개혁개방 정책들입니다. 이 세 정권이 개혁개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 숭배와 권력층의 절대부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 숭배와 권력층의 절대부패가 있는 정권은 절대로 개혁개방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개혁개방을 해서 외부의 바람이 들어오면 인민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속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봉기를 일으키고 정권은 무너집니다. 북한의 딜레마가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란 나라가 어려워지고 개혁개방을 하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북한 정권의 딜레마. 개인 숭배와 권력층의 절대 부패가 있는 정권은 절대로 개혁개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아무리 남한이 퍼주기를 해도 개혁개방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벌써 했습니다. 1990년대 초에 동구권이 무너졌을 때 북한 내에서 개혁개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가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 자신의 후계 권력이 위태로워지니까 개혁개방에 반대했습니다. 김정일이가 당 간부들을 모아놓고 차우세스크가 처형당하는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당이 없으면 너희들도 저렇게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북한 역사에 있었던 최초이자 마지막 개혁개방 시도는 그렇게 좌절됐습니다. 제가 앞서 열거한 그런 장기 공산, 비공산 독재 정권에 비해서 북한의 3대 김일성 세습 왕조는 역사상 가장 악성으로 변형된 공산 정권이고 역사상 가장 지독하게 폐쇄적인 정권이고 가장 가혹하게 인민을 탄압하는 정권입니다. 그렇다면 장기 독재 종결의 법칙을 생각해 본다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더욱더 엄청난 파열음을 내면서 하드랜딩, 경착륙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논리적입니까? 아니면 진보좌파가 주장하는 대로 북한만큼은 예외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논리적입니까? 이것이 제가 김정은 정권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두 번째 장기 독재 종결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제가 얘기하는 역사의 신이 주재하는 한반도 드라마입니다. 저는 특정 종교를 믿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의 신이란 존재가 있어서 어떤 특정한 민족을 선택을 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드라마가 유대인들의 드라마입니다. 유대인은 2500년 전에 바빌로니아 왕국의 점령을 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가장 가혹한 클라이맥스가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당했던 홀로코스트입니다.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 책의 이 앞에 서문을 보면 유대인에 대한 대목이 나옵니다. 히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저자들은 땅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 사회에 특별한 기여를 하는 것도 없이 사회의 영양분만을 빨아들이는 기생충들이다. 그 기생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생충은 박멸해야 되지 않습니까? 히틀러식의 유대인 박멸 작전이 홀로코스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끔찍한 비극과 압박을 이겨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9년에 이스라엘을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보다 수십 개 덩치가 큰 아랍을 상대로 4차례나 전쟁을 치르고 모두 다 승리합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소국, 핵무기를 갖고 세계에서 과학기술로 무장한,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소국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라크가 원자로를 만들어서 핵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시리아가 원자로를 만들어서 핵개발에 착수했을 때, 이스라엘은 멀리서 무슨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 이런 식으로 원자로를 때려 부르지 않았습니다.
공군 조종사들이 F-16 정복기를 몰고 여러 나라를 거쳐서 1000km를 날아가서 눈으로 원자를 보고 직접 때렸습니다. 확실하게 부수기 위해서. 이란이 왜 핵개발을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핵개발을 지속하다가는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이라크와 시리아를 때렸던 것처럼 자신들도 때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핵개발을 포기한 겁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1차 유대인들의 드라마입니다. 2차는 독일인들의 드라마입니다. 독일인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잿더미가 돼서 나라는 분단되고 4개국에게 분할 점령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굴의 의지로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제가 독일인에게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 성장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은 분단되면서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 연방 15개 중에서 분단될 때 서독에는 11개 주가 있고 동독에는 4개 주가 있다. 저 4개 주는 언젠가는 서독에 흡수 통일될 우리들의 연방 주다. 국가가 아니라. 남한의 진보좌파들은 1972년 빌리 브란트 독일 수상의 동방정책이 이른바 독일식의 서독식의 햇볕 정책이죠. 이 동방정책이 독일 통일을 가져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면만 보는 겁니다. 동방정책을 하기 11년 전에 1961년에 서독은 중앙기록보존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동독의 인권탄압 상황들을 전부 다 기록해뒀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총살 명령을 내린 사람, 총살을 집행한 사람, 그리고 동독의 인권탄압에 책임이 있는 판사, 검사, 고위 관료들에 관한 자료를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 그걸 독일 통일된 이후에 동독법에 따라서 동독법을 어긴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그 기록 보존서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부 다 법정에 섰습니다. 동독의 공산당, 사회주의 통일당의 정치구원들 중에서 3분의 1이 법정에 섰습니다. 한 번도 통일을 잊지 아니하고 통일 이후에 이를 대비하고 그런 준비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마자 1년도 되지 않아서 서독 연방기본법이 규정한 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서독에 공산주의 동독이 흡수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뤄낸 민족이 독일 민족입니다. 지금 통일 독일은 유럽의 금고이자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없었다면 유럽의 재정위기는 극복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리스 사태가 터져도 유럽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독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 독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두 번째 독일인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신은 세 번째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을까? 만약에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민족, 어느 곳이 될 것인가? 이 두 개의 드라마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를 찾아내면 그것을 적용을 해서 찾아보면 3차 드라마의 주인공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의 공통점은 대조법입니다. 대조법. 드라마라는 것은 대조법이 있어야 됩니다. 갈등을 극적으로 고조시켰다가 클라이맥스와 대반전을 통해서 극적인 반전을 이룹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이것이 드라마의 생명인 대조법입니다. 컨트라스트. 유대인의 드라마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엄청난 대조법이 있었습니다. 독일인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있는 민족과 국가 중에서 가장 극명한 대조법을 보이고 있는 곳이 어디냐?
저는 한민족이요 한반도라고 봅니다. 역사상 근대 공화정 시대를 막론하고 봉건 왕조 시대, 멀게는 고대 왕조까지 통틀어서 지구상의 인류가 역사를 만든 이래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에 남한과 북한만큼 끔찍한 양극화가 진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북한의 GDP가 남한의 40분의 1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20분의 1입니다. 동서독이 통일됐을 때 동독의 1인당 GNP가 서독의 3분의 1은 됐습니다. 지금 쿠바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이웃국가로 있는데 쿠바의 1인당 국민소득이 9분의 1은 됩니다. 2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왕조,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지구상에서 유례가 없는 끔찍한 양극화의 기록입니다. 이런 통계 수치뿐만이 아닙니다. 1945년에 해방됐을 때 북한은 고구려 북방민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남한보다도 평균 신장이 1cm 더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살의 남한 청년들의 평균 신장이 174cm입니다. 북한은 164cm도 못 됩니다. 북한은 군대 갈 수 있는 신장의 하한선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북방 기마민족에 후예했던 인종이 지금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민족보다도 못한 남방민족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인종 후퇴가 발생합니다. 1년에 북한이 부족한 식량이 50만 톤입니다. 1톤에 쌀을 사든 옥수수를 사든 국제시장의 가격이 200달러, 50만 톤이면 합쳐서 1억 달러. 1년에 1억 달러만 있으면 북한 인민들의 굶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일부러 안 합니다. 왜? 정치학에 헝거 팔러틱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피지배층을 굶겨서 피지배층이 필요한 식량의 70 내지 80%만 제공을 함으로써 저항을 할 수 있는 힘을 뺏어버려요. 헝거 팔러틱스, 굶주림의 정치. 북한에서 넘어온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김일성이가 1970년대서부터 80년대서부터 헝거 팔러틱스를 했다. 일부러 굶긴 겁니다. 지금 남한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양지의 세계 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37살에 미국 맨하탄에 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처음 올라왔는데 제가 그 마천루 숲을 보면서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최대 문명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발전도 이 한국 문명, 코리안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의 5.16 쿠데타서부터 1987년에 6월 시민항쟁까지 26년이라는 짧은 세월 내에 경제성장과 근대화 그리고 민주화 이 세 가지를 모두 압축적으로 달성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명이 아니면 무엇이 문명이겠습니까? 지금 남한의 젊은이들은 경제적인 풍요와 또는 완벽한 자유민주주의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세계로 쭉쭉 뻗어나갑니다. 밴쿠버 올림픽에서 우리 이상화 모태범 선수가 500m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500m는 순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양 선수도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훈 선수가 우승한 1만 m는 10km는 지구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종목입니다. 이승훈 선수 이전에는 동양 선수로서 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김연아 또는 이 LPGA 또는 이 여러 이 남녀 양궁 또 많은 우리 세계에서 활약하는 젊은이들이 있지만 풍요로운 나라, 완벽한 자유민주 체제 속에서
남한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수원 같은 괴물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남한은 이처럼 세계가 부러워하는 양지의 세계 기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북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끔찍한 양극화에 따라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음지의 세계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49년 집권했습니다. 유일하게 타이 기록이 쿠바의 카스트로입니다. 카스트로는 동생에게 권력을 줬고, 동생이 개혁개방에 착수함으로써 올해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쿠바의 형제 집권은 56년으로 끝났습니다. 김일성의 49년 집권을 깰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리비아의 카다피였는데, 이 카다피도 42년 만에 인민봉기에서 죽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70년 세습 왕조는 봉건 왕조 빼놓고는 근대 공화정 시대에서는 3대 세습도 없거니와 70년이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련이 69년 만에 해체됐다. 그래서 제가 분단 70년 올해를 특히 주목하는 겁니다. 요 150마일 이 짧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가, 한쪽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양지의 코리안 시빌라이제이션, 북쪽은 가장 끔찍한 악성으로 변형된 폐쇄, 독재, 탄압국가, 굶는 국가, 실패국가, 불량국가라는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신이 준비하고 있는 3차 드라마의 메시지는 뭐냐? 그렇다면 저는 한국 문명, 코리안 시빌라이제이션이 위대한 문명이지만 저는 미완의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반의 문명입니다. 왜냐? 5천만은 5천년 역사에서, 가난의 역사에서 탈출을 해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번영을 부과하고 있지만, 반대로 2,500만은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지옥 체제에서 문명의 맛을 못 보면서 저렇게 신음하고 있다. 저 2,500만이 해방되지 않는 한 코리안 시빌라이제이션은 완성되지 아니한다. 김정은 정권의 급변 사태가 머지 않았으니까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새로 들어선 정권은 황병서가 되든 최영애가 되든 김원호이가 되든 이 집단지도체제 정권은 김정일, 김정은 세습 왕조체제의 개인 숭배와 권력층의 절대부패로부터 자유로울 테니까 이 정권을 집중적으로, 그때 가서 필요한 것이 햇볕 정책입니다. 이 정권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혼란을 막고 이 정권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을 하도록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독일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한반도식의 평화적 흡수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을 만들어서 통일을 이뤄냄으로써 2,500만을 문명으로 이끌어내고 7,500만의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이 동북아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강대국들과 협력을 해서 7,500만 통일국가가 하나의 새로운 성장의 엔진이 돼서 이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이 인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폭점의 역할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코리안 시빌라이제이션도 완성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혁사가 이어든 평생 세계로부터 도움만 받았던 민족, 이제는 7,500만 통일국가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서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저는 역사의 신이 준비하고 있는 3차 한반도 드라마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엄청난 운명의 기회가 다가왔다는 것을 잘 인식해서
이 일이 터지면 남한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다음 대통령이 통일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저는 최고 통치자와 통일과 관련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많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도 있고 통일은 산사태라는 표현도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통일에 대한 표현은 이겁니다. 개성공단이 만들어졌을 때 북한의 어떤 처녀가 남한의 대기업 개성공단 기업의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얼마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매일매일 즐기는 그 따뜻한 샤워를 그 개성 처녀는 평생 처음 하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저는 통일은 북한 주민들 머리 위에 쏟아지는 따뜻한 샤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